1930년대로 돌아가 봅시다. 자본주의가 끝나는 거 아니냐는 말이 진심처럼 들리던 사건. 20세기에서 가장 길고, 가장 깊고, 가장 넓게 번진 침체가 전 세계 경제를 휘청이게 만들었고,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흐름에도 일부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건 대공황입니다. 대공황은 1929년부터 시작해 대략 1939년까지 이어진 세계적 불황입니다. 서구 산업국가들이 겪은 가장 길고 심각한 위기였죠. 시작은 미국이었지만 곧 생산 감소, 극심한 실업, 디플레이션이 거의 모든 나라로 번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본주의의 생존 자체를 묻는 경고음처럼 들렸습니다. 비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 가운데는 이 위기의 원인을 정부의 관리 조절이 부족했던 탓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비슷한 위기를 막으려면 정부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가능하겠냐? 성장 뒤엔 반드시 침체가 온다. 자연스러운 원리다. 어쨌든 숫자만 봐도 충격적입니다. 세계 산업 생산은 약 20% 감소했고, 미국에서는 은행의 거의 절반이 파산했으며 주식 시장은 봉규했습니다. 실업률은 30%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각국이 불황 속에서 무역과 교역에 더 소극적으로 변하자 회복은 더 느려졌고, 그 과정에서 파시즘의 부상과 여러 나라의 경제 군사화도 촉진되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차분히 각 나라가 어떻게 흔들렸는지부터 보죠. 대공황의 기간과 강도는 나라별로 달랐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가장 길고 무거웠고, 일본과 일부 라틴 아메리카 국가는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했습니다. 원인은 아주 복잡합니다. 소비 수요의 급감, 금융 패닉, 비효율적인 경제 운영, 그리고 여러 나라의 통화를 고정 환율로 묶어버린 근본 이제가 불황을 미국에서 전 세계로 퍼뜨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후 회복은 대체로 근본 이제 이탈, 통화 정책 확대, 경제 개혁을 통해 진행됐고요. 무엇보다 이 사건은 전 세계의 경제제도, 거시정책, 경제학 이론 자체를 깊게 바꿔놓았습니다. 여기 팬테지 마켓을 소개하겠습니다. 미슈너리 마켓은 초보자부터 숙련된 트레이더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플랫폼입니다. 2009년에 설립됐고 전 세계 50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호주, 홍콩 주식, 크립토 CFD, 채권, ETF 등 다양한 상품을 거래할 수 있고 1m초 이하의 체결 속도와 대형 은행 기반의 유동성을 강조합니다. 한국어가 아니라 베트남어 지원도 제공하며 오토차티스트, 트레이딩 센터를, 트레이딩 뷰 같은 보조 도구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과시하는 슬로건으로 화려함이 아니라 기술과 투명성으로 신뢰를 얻겠다는 방향을 내세우고 있고요. 또 페라리의 글로벌 공식 파트너이기도 하니 속도라는 이미지와도 잘 맞겠죠. 벤테즈는 한 달 총상금 최대 4,000달러 규모의 데모 대회를 진행 중입니다. 입금 없이 데모 트레이딩으로 참가해 실전 감각을 쌓으면서 상금 기회도 노릴 수 있다는 구성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링크는 영상 설명에 포함되어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진짜 트레이더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거래소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곳이라는 메시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대공황 이야기로 돌아오죠. 미국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위기는 1929년 여름 말부터 시작해 1933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기간 미국의 산업 생산은 47% 감소했고 실질 GDP는 30% 줄었으며 도매 물가는 33% 하락했습니다. 수치가 너무 커서 감이 안 오죠. 산업 생산이 47% 줄었다는 건 2명이 일하던 곳에서 1명이 일자리를 잃는 수준의 충격이 경제 전반을 번졌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강한 디플레이션 국면이었습니다. 실업률은 위기 정점에서 20%를 넘겼습니다. 비교를 위해 1981 요조 82년 침체를 떠올려 보면 그때는 GDP가 약 2% 감소했고 실업률도 10% 아래였죠. 게다가 당시엔 물가가 느리게나마 오르는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 둔화 성격이 있었습니다. 반면 대공황은 방향 자체가 떨어지는 쪽이었습니다. 영株 영국은 상대적으로 덜 심각했습니다. 1920년대 후반부터 이미 저성장과 침체를 겪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1925년에 높은 환율로 근본 이자로 복귀한 결정이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침체가 시작됐고 회복은 1932 요조 33년으로 비교적 짧았습니다. 도객은 1928년부터 둔화가 나타났고 잠깐 안정되는 듯 하다가 1929년 말 심각한 침체로 빠졌습니다.
독일의 산업 생산 감소 폭은 미국과 비슷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일부 국가는 미국보다 앞선 1928년 말 1929년 초부터 흔들리기 시작했고, 나라에 따라 충격은 달랐습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상대적으로 덜했죠. 일본은 1930년에 비교적 늦게 위기에 진입했고, 상황도 극단적으로 악화되진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산업국가 대부분에서 1929년도 도매물가서 도매물가가 잔달을 넘었습니다. 보금대 부분은 대검적으로 덜려물 있습니다. 일복은 국면대위로 잘라문데 톤굽에 무참된 조금 못해녀 신작제고본이다. 여금호 대검적으로 도래끄섭니다. 부정주기대 젠장이었더 창어 태성 차라면은 볼게라졌나요. 전반적으로 산업국가 대부분에서 1929년 감속해 보였습니다. 고모 대검적으로 자랐습니다. 일본은 신작 처분도터 요족 함장대 덜이라냈습니다. 일복은 한고구 조합에서 보렸더 천국의 29년 침체곰 감적에 줄었습니다. 미복은 소기조기 조작체로고 미리복은 넘종거치기인데, 일본은 천국에 늦게 받지 갔습니다. 전반적으로 총계엄을 의지했습니다. 20 국가대 일복은 모라카자 지나본인데 천국에 무참던 주둔부치적었습니다. 돌보고 천국에 무천 돋는 덤정 덜어지는 것이 보비고 던국의 대공적으로 달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전관부는 신작더고 보교지제습니다. 이번 국권은 천국의 대복이고 보전하는 것이 미국의 종정정겁의 조 석장 한삼을 조긴정 것입니다. 미국의 이구 국가보로 다칠해서 순격이 오습니다. 유공 전반적으로 덤제가 버리미니 무대. 일본은 숭작적으로 보정접에서 만한 정골에 대랐습니다. 일본은 전돔적으로 대라는 신작적으로 보교지 됐습니다. 1929년 청교배 무참분들은 동적점 벌어지는 것이. 일복은 존첨적으로 달해서 1900 무참분든 항정가보 구교됐습니다. 그격기는 1929년 역삼고는 총작적으로 본이다. 도리복은 너쩍보도 해보가 참정축이대. 일복은 전정적으로 다르는도 성각처고 무준부지됐습니다. 일본은 역말중금적으로 대, 일복의 전정적으로 다른. 영국은 점점적으로 달해서 1900 무천 퍼단적으로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점적으로 다르는 총삼적으로 비제맞습니다. 일본은 환보구 전점적으로 다르는데 천잠적으로 대, 전점적으로 영운적으로 다르는 저와 청봄에 허다쳤습니다. 통점적으로 다른 신작적으로 보교 조젠 전담적으로 뷰입니다. 전반적으로 너란들은 1900 무첨 요금 과시바쌉니다. 정감적으로 다르는데 첨잠적으로 보교 규보지래. 여구구 종점적으로 주진한도로 절하마지렀습니다. 1900 뷰공적으로 다르는데 쉼잠적으로 보교 기보지랬습니다. 이본 전반적으로 다르는도 쉼잠적으로 보교 대공주고 보교 갱옥고였죠. 일본은 영운적으로 다르는데 쉼잠적으로 대공적으로 기공적으로 바지맞습니다. 정감적으로 다른드 국가 대부분에서 1929, 1933년 도매물가가 30% 이상 하락했습니다. 일본은 1932족 31년에 가격이 빠르게 내려갔는데, 이게 오히려 생산 충격을 줄이는데 일부 도움이 됐을 수 있습니다. 국피했습니다. 커피, 면화, 생사, 고무 같은 기본 상품이 1년 만에 반토막 이상 떨어졌고, 농산물 원자재 수출국들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대공황의 뿌리를 총수요 붕괴로 봅니다. 사람들이 덜 쓰기 시작하면 재고가 쌓이고, 생산자는 생산을 줄이고, 그게 다시 소득을 낮추고 다시 소비를 줄이는 악순환이 시작되죠. 미국에서는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동했고, 그 충격이 근본이제 같은 국제 체계를 통해 전 세계로 전파됐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주식시장 붕괴입니다. 1920년대는 번영의 시기였지만 모든 분야가 과열된 건 아니었습니다. 물가도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미국은 1924년과 1927년에 작은 침체도 겪었죠. 그런데 유독 증시는 과열됐습니다. 1921년부터 1929년 정점까지 주가가 4배가 됐고, 거품은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2008년의 거품 붕괴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죠. 투기를 막기 위해 미국 연준 사는 1928-1929년에 금리를 올렸습니다. 금리에 민감한 소비, 예를 들면 주택건설, 자동차가 급감했고 생산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1929년 가을, 주가는 미래 수익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넘어선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1929년 10월, 작은 충격들이 연쇄적으로 가격을 흔들자 신뢰가 무너졌고 거품이 터집니다. 그게 바로 1929년 10월 24일 검은 목요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마진 거래였습니다. 자기 돈이 아니라 빚으로 주식을 샀고 가격이 떨어지면 빚을 갚기 위해 강제로 매도해야 했습니다. 그 매도가 다시 가격을 더 끌어내렸죠. 9월 고점에서 11월 저점까지 대표 지수는 약 33% 하락했습니다. 이 붕괴는 미국의 총 수요를 크게 깎아먹었습니다. 소비자는 더 이상 자동차 같은 내구재를 살 돈이 없었고 기업도 투자를 줄였으며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하니 소비 대신 저축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이미 약하게 흔들리던 미국 경제는 1929년 말부터 1930년 내내 가파르게 하락합니다. 그리고 이 급락은 두 번째 요인, 은행 패닉과 긴축적 통화 정책으로 이어집니다. 주식 붕괴 이후 미국 은행 시스템은 1930년 가을 첫 번째 은행 패닉을 겪습니다. 프로베이션 비기는 간단합니다. 예금자들이 은행의 지급 능력을 의심해 한꺼번에 돈을 찾으러 몰려가는 겁니다. 문제는 은행이 예금을 전부 금고에 쌓아두지 않는다는 데 있죠. 일부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대출, 투자에 쓰니까요. 너무 사람이 동시에 인출하면 은행은 자산을 급하게 팔아 현금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큰 손실을 보고 결국 파산할 수 있습니다. 빚은 1930년, 1933년 사이 4차례 큰 은행 패닉을 겪었습니다. 정점은 1933년 3월 전국 은행 휴업이었죠. 루스벨트 대통령이 모든 은행을 일시 폐쇄하고 검사 후 지급 능력이 확인된 은행만 다시 열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은행 10곳 중 2곳이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1929년, 1933년 사이 미국의 통화량은 31%나 줄었습니다. FED는 위기 차단에 거의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과 애나 슈워츠는 그 이유 중 하나로 FED 내부의 핵심 리더였던 벤저민 스트롱의 사망을 언급합니다. 그가 떠난 뒤 FED가 중심을 잃고 효과적인 대응을 못했다는 거죠. 통화가 줄면 유통되는 돈이 줄고 지출은 더 줄어듭니다. 대출 투자도 얼어붙고요. 사람들은 어차피 가격이 더 떨어질 거지라 기대하니 지금 빚내서 뭘 사려 하지 않습니다. 디플레이션 기대가 경제를 더 눌러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 축은 근본이제입니다. 근본이제는 화폐 가치를 금에 고정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나라가 수출이 많거나 외국 자본이 유입되면 금이 들어오고 반대로 적자면 금이 빠져나갑니다. 쉽게 말해 무역과 자본 흐름이 나라들 사이에서 금을 이동시키는 구조였던 셈이죠. 일부 경제학자들은 FED가 근본이제를 지키기 위해 통화 공급 급감을 방치했거나 심지어 유도했다고 봅니다. 위기 때 돈을 대거 풀면 미국이 금 고정을 못 지킬 것이라는 불신이 커지고 사람들과 다른 나라가 달러를 금으로 바꿔가려 하면서 미국의 금이 급격히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 달러 평가 절하나 근본이제 포기가 현실이 되죠. 실제로 영국은 1931년에 근본이제를 포기했습니다. 근본이제가 미국의 통화 정책을 얼마나 직접적으로 묶었는지는 논쟁이 있지만 적어도 미국의 침체를 전 세계로 퍼뜨리는 통로였다는 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은 전쟁기 인플레이션을 겪은 뒤에도 과거의 높은 수준으로 근본이제에 복귀하면서 파운드가 과대평가됐고 수출이 줄고 무역 수지가 악화되며 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영란은행은 금리를 올렸고 그 결과 1920년대 후반 내내 내수는 위축되고 실업은 높았습니다. 미과자 금은 더 미국으로 몰렸습니다. 미국 물가가 내려가면서 미국 상품이 싸 보이고 미국의 소득이 줄어 수입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각국은 금을 지키려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고 그게 전 세계적인 긴축과 동시 불황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번째는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1931년 오스트리아 최대 은행 크레디탄시탈트가 지급 문제에 빠지면서 위기는 유럽 전역으로 번졌고 영국의 근본이제 포기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오스트리아, 독일, 헝가리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역은행의 취약한 운영, 국가 간 불신의 전염, 담보자산 가치 폭락이 겹치며 뱅크런이 터졌고 사람들은 현금 대신 금을 선호하는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국제 대출과 무역입니다. 1920년대 중반 미국은 독일과 라틴 아메리카에 큰 규모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1928-29년 미국 금리가 오르고 증시가 과열되면서 해외로 나가던 자금이 줄어듭니다.
돈을 빌리던 나라들은 자금난에 빠졌고 경기 하강이 시작됐죠. 독일은 1920년대 초 인플레이션을 겪은 트라우마 때문에 자극책을 쓰면 물가가 다시 폭주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컸고, 그래서 경기 부양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독일, 아르헨티나, 브라질 같은 곳은 미국보다 앞서 침체를 겪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1930년 미국의 스무톨리 관세도 겹칩니다. 농민 소득을 보호하려 수입 농산물 경쟁을 줄이겠다는 취지였지만 다른 나라들이 보복 관세로 맞서며 세계 무역을 더 막았습니다. 이 관세가 주요 산업국 침체의 핵심 원인은 아니더라도 원자재 가격을 누르고 기초상품 생산국들의 국제 수지 부담을 키웠고,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의 긴축을 더 강요했습니다. 정리함은 주식 붕괴, 은행 패닉, 긴축 통화, 근본 이제, 무역 장벽이 서로 얽혀 만든 복합 재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회복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도전과 통화 확대였습니다. 근본 이제를 떠나거나 큰 폭의 평가 절하를 단행한 시점과 생산이 다시 성장하기 시작한 시점 사이에는 눈에 띄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영국은 1931년 9월 근본 이제를 포기한 뒤 미국보다 비교적 빨리 회복했습니다. 미국은 1933년에야 통화가치 조정이 본격화되며 회복이 늦었죠. 브라질은 1929년부터 평가 절하를 시작해 침체가 덜했고 1935년 무렵 주로 회복했습니다. 반대로 벨기에, 프랑스처럼 금블록에 남아 근본 이제에 충성하고 평가 절하가 느렸던 나라들은 1935년에도 산업 생산이 1929년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다만 평가 절하 자체가 생산을 직접 올린다기보다 금 유출과 환율 고정 걱정 없이 통화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자유를 줬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 자유를 활용해 각국이 회복의 동력을 만든 거죠. 미국의 1933년 이후 통화 확대입니다. 1933, 1937년 미국 통화량은 거의 42% 증가했습니다. 이는 유럽의 정치적 긴장이 커지며 금이 미국으로 대거 유입된 영향도 있었습니다. 통화 확대는 금리를 낮추고 신용을 더 쉽게 만들어 지출을 자극했고, 디플레이션 기대 대신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기대를 만들어 차입과 투자 심리를 되살렸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서비스 소비보다도 먼저 금리에 민감한 품목에서 소비 투자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반면 미국에서 재정 정책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1932년 세입법은 연방 재정 균형을 위해 세율을 크게 올렸고, 이는 지출을 줄여 경제를 더 압박했습니다. 1933년 초 루스벨트의 뉴딜은 회복을 위한 새로운 연방 프로그램을 포함했습니다. 예를 들어 WPA는 실업자들을 공공 건설 프로젝트에 고용했고, 드르프에이는 농민에게 큰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정부 지출 증가와 적자 규모는 경제 전체에 비해 크지 않았고, 주 정부 적자까지 합치면 총 적자의 확대 효과는 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뉴딜의 새 지출이 경제를 직접 크게 확장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기업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줬는지 여부는 여전히 논쟁거리입니다. 또 미국의 2차 대전 관련 군사 지출도 1941년 무렵까지는 총 지출과 생산을 압도적으로 바꿀 만큼 크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나라별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영국은 초기 회복에서 재정 확대를 크게 쓰지 않았지만 1937년 이후 군사 지출을 크게 늘렸습니다. 프랑스는 1930년대 중반 근본 이제를 지키려 세금을 올렸다가 1936년부터 큰 재정 적자를 기록합니다. 독일과 일본에서는 재정 정책이 더 강하게 사용됐습니다. 독일은 1934년 이후 공공사업과 재무장 지출로 적자가 크게 늘었고, 일본은 특히 군사 지출이 1932, 1934년 사이 정부 지출 비중이 31%에서 38%로 증가하며 큰 적자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여기에 통화 확대와 엔화 저평가가 결합되면서 비교적 빠르게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로 돌아갔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이 시작됐다 해도 남은 상처는 컸습니다. 대공환의 가장 직접적인 결과는 사람의 고통이었습니다. 1930년대 초 산업국가에서는 노동력의 최대 4분의 1이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또 이 위기와 정부의 대응은 세계 경제 질서를 여러 방향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대표적인 변화가 금본위제의 종말입니다. 2차 대전 이후 고정 환율을 목표로 브레턴 우즈 체제가 만들어졌지만
세계는 이전처럼 금 본위제에 절대적 신뢰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73년 고정 환율 체제는 공식적으로 끝나고 오늘날의 변동 환율로 넘어갑니다. 1930년대에는 노동조합과 사회복지도 확대됐습니다. 미국은 1930년에서 1940년 사이 노조 가입자가 2배가 됐습니다. 높은 실업률이 노동자 결속을 키웠고 1935년 전국 노동관계법이 단체 교섭을 장려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해 사회보장법도 통과되어 실업보험과 노후연금 같은 제도가 본격화됐습니다. 유럽은 원래 연금, 노조 체계가 비교적 발달했지만 대공황은 그런 흐름을 더 밀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거시경제 정책의 시대가 열립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정부가 불황기에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조정하며 통화를 확대해 경기 하강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노동시장 안정에 책임이 있다는 인식도 함께 확산되며 1930년대 이후 더 적극적인 경제정책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보누바립의 중앙은행과 정부는 불황을 막거나 완화하기 위해 자주 개입하죠. 이 변화들이 대공황이 없었어도 일어났을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1930년대처럼 전 세계로 동시에 퍼지고 오래 지속된 경제 위기는 그 이후 다시는 같은 형태로 반복되지 않았다는 것. 마진테지 마키스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벤테지는 한 달 총상금 최대 4,000달러 규모의 데모 대회를 진행 중이며 입금 없이 데모 계정으로 참여해 경험을 쌓고 상금도 노릴 수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링크는 영상 설명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1929년부터 1939년까지의 대공황을 큰 흐름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중간에 경제 파트가 조금 빡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핵심 구조만 잡아도 이후엔 훨씬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번째,